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펜타곤 내부에서 초급비 문서 한 장이 유출됐는데요. 평소 미국과 70년의 동맹관계를 자랑하며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에게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였습니다. 심지어 그 극비 문서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단 30분 만에 일본을 대체할 나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이 70년 동맹 일본을 제쳐두고 선택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한 국방부 차관보는 왜 트럼프의 재임명 제안을 거절하고 이 모든 걸 폭로했을까요? 세계 안보를 뒤흔들 핵잠수함의 주인공은 과연 어느 나라가 됐을까요? 미국의 고위 관료가 실직을 각오하고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 브리핑룸에 서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놓인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4년간 국방부 차관보로 일하며 쌓아온 모든 인맥이 오늘 이후 끊어질 겁니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옆에는 켄지 타카하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 친일 성향이 강한 보수 농객이죠. 타카하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브래들리 차관보님, 당신의 발언은 너무 과격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70년 넘게 함께해온 파트너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타카하시 씨, 70년간의 우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에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어요. 타카하시가 즉각 반박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은 GDP 3위 경제대국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속엔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강한 일본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그리고 독도 발언. 그 두 발언의 진짜 의도를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압니다.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마이크 가까이 몸을 숙였어요. 그게 아닙니다. 총리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이 먼저 손에 넣은 그것을 일본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4년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타카하시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분이 뭐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타카하시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총리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한 장 꺼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2024년 11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전혀 다른 테이블에서 갑자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고요. 그게 일본과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5년간 핵잠수함 도입을 수십 번 요청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국회 논의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아냈어요. 타카하시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럼 총리가 한국을 따라가려고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건드렸다는 말입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총리는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어서 평시에는 입에 꺼낼 수도 없는 핵잠수함을 논의하려 했던 겁니다. 실은 2024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후속 회의에서 일본 대표단이 이 문제를 꺼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먼저 총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총리는 중국과 적당한 군사적 긴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센카쿠 주변 무력 시위, 항모전단 과시 같은 정도의 긴장 상태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위기 상황이니까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국내외에 설득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총리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총리를 향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건 일국의 총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사카 총영사는 개인 SNS에 각오가 되어 있나라는 글까지 올렸죠.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개인을 향한 직접적 위협이에요. 그 뒤로는 곧바로 실질적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일본행 항공 노선 전면 축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히토류 수출 통제 시사까지요. 총리가 원했던 건 적당한 긴장감이었는데 얻은 건 경제전쟁 선포였습니다. 타카하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폭로죠. 2024년 8월 15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안보 실무회의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핵 잠수함 문제를 꺼냈어요. 저는 당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일본도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승인받았다면 일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타카하시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톡 두드렸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렇게 답했어요. 헌법부터 고치고 오십시오. 순간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동맹국인데 그렇게 차갑게 거절했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미국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미국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한국 대표단과의 회의가 있었어요. 30분 만에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났습니다. 타카하시가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날 일본은 거절하고 한국은 승인했다고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헌법 문제가 없어요. 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 핵에 대응할 명분도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요구만 하지 않아요. 결과를 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큰 비밀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타카하시가 숨을 죽였죠. 브래들리, 일본은 왜 이렇게 말만 많나? 한국은 조용히 일만 하던데. 저는 계속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일본은 요구만 하고 한국은 결과를 낸다. 그게 대통령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2024년 9월 작성된 펜타곤 내부 보고서예요. 제목은 인도-태평양 전략 재조정 한국 중심 접근법입니다. 타카하시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본은 유지 비용은 높은데 산출은 낮은 동맹국. 한국은 유지 비용은 낮은데 산출은 높은 파트너. 타카하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정확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펼쳤어요. 2024년 11월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한국 조선소가 30%를 담당합니다. 일본은 5%예요. 둘째, F-35 전투기 정비.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유일의 정비창을 설치했습니다. 일본에는 없어요. 셋째, 핵추진 잠수함. 한국만 승인받았습니다. 타카하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일본에는 7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기지 숫자가 아니라 기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실은 2026년부터 주일 미군 기지 2곳이 축소 검토 중입니다. 극비 사항이에요. 타카하시가 소리쳤죠.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기지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체적 기지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국이 일본에서 병력을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펜타곤 아시아 태평양 데스크에서는 일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불평꾼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계속했어요. 일본은 요구사항만 많고 실제 행동은 느립니다. 헌법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반면 한국은 행동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저는 결정적인 비교를 했어요. 2024년 10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군은 1시간 만에 대응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일본은 뭘 했습니까?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 토론을 했죠. 타카하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평화헌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평화헌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쟁을 막아줄 동맹이 필요해요. 헌법 토론이 아니라요. 저는 다시 트럼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브래들리, 한국은 24시간 안에 전쟁 준비가 된다는데 일본은 얼마나 걸리나? 제가 헌법 개정부터 시작하면 아마 10년쯤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답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해야 해요. 타카하시가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지키겠다는 발언도 그런 의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총리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4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 승인. 둘째,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배치. 셋째, 보수층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 넷째, 한국보다 상위 안보 국가라는 이미지.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4가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당황하며 반박했죠. 실패라니요. 일본 국민 지지율은 높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교도통신 여론조사 2024년 11월 15일. 총리 발언에 대한 찬성 48.8%, 반대 44.2%. 정확히 반반입니다. 국민이 분열됐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공식 입장, 모든 당사국은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상 일본 편을 안 들겠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지역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고, 호주는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국 국무부가 저런 성명을 낼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일본 편을 들지 않겠다는 거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백악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행동은 우리 전략을 방해하고 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타카하시가 어색하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총통이 일본산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타카하시 씨, 그건 외교적 립서비스예요. 실제로 대만 외교부는 일본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총리가 지키겠다고 한 바로 그 대만이 일본에게 신중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대만조차 일본의 행보를 우려하고 있어요. 저는 경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총리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어요. 일본행 항공권 50만 건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히토류 수출 통제 시사. 타카하시가 변명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제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타카하시 씨,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일부를 희생시키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홋카이도의 80년 된 수산센터. 2023년 후쿠시마 방류로 문 닫았다가 2024년 11월 재개했어요. 그런데 총리 발언 10일 만에 또 문을 닫았습니다.
어민들은 2년 만에 돌아온 희망을 또다시 잃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수산센터에는 8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죠. 재개를 위해 6개월간 준비했습니다. 설비를 수리하고 인력을 재교육했어요. 냉동창고를 새로 단장하고 경매 시스템도 현대화했죠. 그런데 10일 만에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한 어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총리의 정치 노름에 희생된 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고 화장품 가게들이 셔터 내렸어요. 그 거리를 지탱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교토의 료칸들도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어요. 한 료칸 주인은 3대째 이어온 가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이게 총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일본 국민이 치르는 대가예요. 그런데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총리 자신은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카하시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국 또 한국이 일본 덕분에 이익을 보는 거군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일본이 어려울 때마다 반사 이익을 챙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타카하시 씨, 그 생각이야말로 일본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최신 경제 데이터를 펼쳤어요. 중국인 관광객. 일본행 취소하고 한국행으로 갈아탔어요. 한국 관광객 40%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중국이 일본산 수입 제한 검토 중입니다. 한국 K뷰티 기업들은 연일 상한가예요. 수산물. 일본산이 막히자 한국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카하시가 말했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한국이 또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타카하시를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1950년 한국전쟁 때를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당황했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국전쟁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었어요. 저는 구체적 숫자를 나열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미군이 일본에서 조달한 전쟁 물자 총액 36억 달러입니다. 당시 일본 연간 수출액이 12억 달러였는데 그 3배를 전쟁에서 벌었어요. 타카하시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 1951년 12%, 1952년 14%. 이건 전적으로 한국전쟁 특수 때문이었습니다. 철강 생산량 480만 톤에서 766만 톤으로 60% 급증. 조선업은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단숨에 세계 1위로 올라섰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쓰비시, 가와사키,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며 군수품을 생산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타카하시를 봤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아십니까? 1951년 일본 GDP 성장의 70%가 전쟁 특수에서 나왔어요. 일본 공장은 24시간 가동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탄약, 연료, 식량, 의료용품, 차량, 무기 부품까지 모든 걸 일본에서 조달했어요.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땅에서 흘러나온 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타카하시가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일본의 모든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자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국전쟁 특수였습니다. 한국전쟁 특수가 없었다면 일본의 1960년대부터 80년대 고도 성장은 절대 불가능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일본 덕에 이익을 본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일본이 한국의 비극을 발판 삼아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시 받은 경제협력. 자금도 결국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며 회수해 갔어요. 한국 재건 사업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며 그 돈을 다시 가져간 겁니다. 저는 주식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니케이 지수.
총리 발언 이후 3% 하락. 특히 관광주와 화장품주가 폭락했어요. 일본의 대형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 주가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코세는 7%가 빠졌어요. 한국 코스피 같은 기간 2% 상승. K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12% 올랐습니다. LG생활건강은 15%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미 답을 말해줬어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타카하시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로 늘 시비 걸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일본보다 중요하다고요.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한국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지소미아를 아시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50건 이상의 핵심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마주한 최전선 국가입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의 해상 전력이 직접 오가는 요충지예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이 수집하는 근거리 정보의 규모와 질은 일본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카하시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이건 일본 본토 방어의 생명줄 역할을 해요.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일본과 공유합니다. 한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레이더 기지는 북한 평양까지 포착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일본은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요. 일본 자체 정보 수집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레이더는 북한과 거리가 멀어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중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타카하시가 소리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구체적 증거들을 나열했어요. 첫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국만 받았어요. 둘째, 미 해군 군함 일부를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정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셋째, F-35를 포함한 미 공군 핵심 전력의 수리 및 유지 보수. 한국에 맡겼어요. 청주 공군기지에 아시아 태평양 유일의 F-35 정비장이 있습니다. 넷째,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미군과 작전 가능합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일본은 헌법 때문에 자국 방어만 가능해요. 한국은 전방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예요. 저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십시오. 총리가 독도 발언을 해도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발언을 처리하라 한마디만 했죠. 하지만 뒤에서는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을 외교부 청사로 긴급 호출해서 강력히 항의했어요. 이게 성숙한 외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분쟁 없는 한국 영토라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는 겁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들이 쓰시마의 역사적 귀속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로마치 막부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근거로 쓰시마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학술적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즉 한국은 일본의 도발을 정면 대응하지 않고 더 큰 틀을 꺼내서 일본을 역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쓰시마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꺼냈어요. 이게 가장 지능적인 역공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타카하시 씨, 일본이 독도 하나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쓰시마라는 훨씬 큰 카드를 꺼냈습니다. 쓰시마는 일본의 역사적 정통성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일본 국민에게 쓰시마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의 외교적 명분은 완전히 약화됩니다. 이게 전략의 차이예요. 일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타카하시 씨,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타카하시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지금 일본이 직면한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말했어요. 첫째, 국제적 고리.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일본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미국, 영국, 호주, 심지어 대만까지요. 둘째, 통제 불가능한 경제 손실. 중국의 보복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관광업, 수산업, 제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받고 있어요. 셋째, 안보 상실. 일본을 진짜로 지켜줄 나라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가 국방부에서 일하며 본 수많은 위기 상황 중에서도 이건 최악입니다. 국가가 고립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마저 흔들리는 삼중 위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어요. 미국이 일본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카하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과의 화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완벽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원해요. 그런데 총리가 계속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예요. 타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동맹의 파트너가 아니라 골칫거리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론 일본을 문제 국가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무부 내부 회의에서 한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우리 전략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저는 마침내 트럼프 이야기를 완전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던 질문. 이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021년 1월 제가 차관보로 취임하고 첫 번째 브리핑을 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방위력 증강 필요성, 주일 미군기지 강화 방안 같은 내용이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은 24시간 안에 전쟁 준비가 된다는데 일본은 얼마나 걸리나? 저는 당황했어요. 준비된 브리핑에 없던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헌법 개정부터 시작하면 아마 10년쯤 걸릴 겁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그러자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일본을 도와야 하지? 한국이 더 빠르고 강하잖아. 타카하시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70년이면 충분해. 이제 한국 차례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브리핑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방장관도 국무장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차관보로 다시 복귀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놀라며 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에게 준 첫 번째 임무가 일본과의 동맹 재조정이었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재조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축소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일 미군 병력 20% 감축,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로 인상, 오키나와 기지 일부 폐쇄 검토였어요. 타카하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도쿄에서 5년을 살았고 제 아내 에미코는 일본계예요. 우리 아이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맹을 축소하는 일에 제가 앞장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게 제가 국방부를 떠난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핵잠수함 기술. 한국과 협력하면 그 기술의 일부를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일본에게 직접 주지 않지만 한국을 통해서라면 가능합니다. 한국과 공동 연구 개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 첨단 기술 파트너십. 반도체, AI, 배터리. 일본이 혼자서는 한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의 선도 기술을 한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요. 일본은 전통적 소재 부품 기술에는 강하지만 첨단 응용 기술과 대량 생산 분야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일본 제조업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셋째, 대중국 외교 공동 발언권. 한국과 함께 움직이면 중국과의 대립에서 발언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 중국과 교류 견제 협력을 모두 해낼 수 있는 드문 국가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손을 열렬히 잡으려 하고 있어요. 경제, 외교,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면 한국은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미국도 유럽도 대만도 모두 등을 돌릴 겁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총리는 대만 발언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독도 발언은 한 번도 재언급하지 않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총리도 알고 있어요. 독도 발언이 실수였다는 걸요. 총리의 참모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묻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십시오. 한국을 적으로 두면 일본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을 파트너로 두면 일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도 얻을 수 있고 첨단 기술도 확보할 수 있어요. 미국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살릴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브리핑을 끝냈어요. 오늘 이후 저는 워싱턴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겁니다. 국방부 인맥도 끊어지고 싱크탱크 자리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상입니다.